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랜드로버 디펜더입니다. 기존에 국내에서 시판됐던 110 P300에 이어서 110 P400 오늘 만나보게 될 텐데요. 파워트레인이 바뀌었죠. 파워트레인 직렬 6기통 3.0 트윈터보 가솔린 엔진, 랜드로버가 자랑하는 인제니움 엔진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고 출력 400마력입니다. 차체 이름, 모델 이름에 나오는 P400, 400이 바로 이 차의 최고 출력을 얘기하는 거죠. 한눈에 봐도 눈에 딱 띄는 디자인, 고만고만한 차들이 도로를 달리고 있을 때 디펜더가 있다면 멀리서 봐도 저거 디펜더,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가 있겠죠. 직선 위주의 각진 스타일, 오리지널 디펜더의 전통을 잘 살린, 그러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세련되게 완성한 이런 디자인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체가 좀 사이즈가 크죠. 차체 길이가 스페어 타이어까지 포함하게 되면 5m를 뛰어넘습니다. 상당히 큰 차체를 갖고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것 휠베이스입니다. 3m를 훌쩍 넘는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어서 앞뒤로 다리를 딱 벌려서 움직이는 안정된 주행의 질감 만나볼 수가 있을 테고요. 실내 공간도 좀 넓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다만 하나, 오프로드에서는 휠베이스가 길다는 게 꼭 좋게만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흔히 배가 닿는다고 하죠. 휠베이스가 길어질 때 이 가운데 부분이 얹히면서 구동력, 타이어의 구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긴 휠베이스가 꼭 좋게만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실내에서 보게 되면 아주 고급스러운 브리티시 럭셔리, 브리티시 프리미엄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테리어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LG전자 공동 개발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PB 프로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아주 다양한 정보, 많은 정보를 선명하게 시각적으로 전달해 주는 그런 모습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판매 가격 1억 4,127만 원에 적용되어 있죠.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좀 비싸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일반인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가격은 아니죠. 하지만 꼭 반드시 디펜더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나름 합리적인, 수긍이 가는 그런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랜드로버 디펜더 110 P400X 타고 시승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네, 인테리어 보시겠습니다. 스티어링은 상당히 큽니다. 마치 대형 트럭 스티어링 휠 잡는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천천히 돌렸고, 하나, 둘, 2.8회전 정도 하네요. 되게 사이즈가 큰 오프로더들 같으면 3회전이 넘게 스티어링 휠을 세팅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요. 2.8회전 정도로 그렇게 락트락 주행배를 크게 허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왼편에는 계기판 조절할 수 있는 버튼 들어와 있죠. 정보 패널, 운전자 지원, 디스플레이 레이아웃, 계기판 듀얼 다이얼로 하면 지금 상태죠. 싱글 다이얼로 하면 이렇게 되고요. 좌측 정보 패널에, 우측 정보 패널에는 트립, 시계, 빔 패널, 내비게이션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좌측 정보 패널에는 딱히 이렇게 역시 이런 내용들을 선택을 해서 볼 수가 있겠네요. 지도를 다 깔아버릴 수도 있고요. 운전자 지원 시스템 이렇게 펼쳐놓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기판 위로 시선을 놓으면 주행정보, 아주 기본적인 주행정보를 보여주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와 있고요. 또 밝기, 위치, 올라오는 내용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11.4인치 모니터가 센터페이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 LG전자와 공동 개발했다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PB 프로입니다. 티맵 내비게이션 적용하고 있고요. 시트 전원을 켜면 시트 난방, 전방, 후방,
실내 공기질 관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 들어와 있고요. 뒷좌석도 이렇게 운전석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오나이저 기능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카메라 선명한 화면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앵글을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밖으로 보는 앵글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차체 전후 좌우 360도를 다 살펴볼 수가 있는 카메라입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렇게 무선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들을 모니터를 통해서 이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무선 연결을 할 수 있어서 더 편하죠. 그리고 이 부분에는 무선 충전 시스템도 되어 있어서 스마트폰 올려놓고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 이용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코데이터, 경제운전을 할 때 연비, 그리고 나의 운전 스타일, 에너지 영향, 지금 에어컨이 연료를 소모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스티어링 휠 열선을 켜면 또 여기 들어오죠. 안개등 켜면 또 안개등 들어오고요. 시트 열선, 히터, 이런 부분들 작동할 때마다 어디가 연료를 잡아먹는지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4x4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좌우 각도, 앞뒤 각도 알 수가 있고요. 해발 고도, 여기는 마이너스 29m네요. 나침판 방향 보여주고요. 자, 센터 디퍼런셜이 잠겼습니다. 현재는 있고, 리어 디퍼런셜 해제됐다 라는 얘기고요. 와이드 센싱, 최대 도관 깊이 0.85m입니다. 그러니까 0.85m 정도의 깊이를 가진 물길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주행 모드, 이 부분에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에코, 컴포트, 잔디자갈 룸길, 진흙, 모래, 바위 암석, 도강, 구성을 별도로 할 수가 있습니다. 센터 디퍼렌셜, 파워트레인, 디퍼렌셜을 별도로 센터만 잠글지 센터 리어까지 다 잠글지 이것도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트랙션 컨트롤,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설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맞춤 지형,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의 지형에 맞춰서 미리 세팅을 해 놓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자, 차량 재원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길이, 너비, 높이, 접근각, 이탈각, 최저지상고 220mm네요. 자, 8단 자동 변속기 조절하는 변속 레버입니다. 손에 쏙 들어오고요. 왼쪽으로 밀면 스포츠 모드가 되죠. 위로 시프트 다운, 밑으로 시프트 업이 됩니다. 이제 차체 높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어서요. 자, 정상 높이가 선택이 됐고, 엑세스 높이, 오프로드 높이,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로우 레인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기어 중립에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로우 레인지를 선택을 하면 로우 레인지 선택이 되죠. 이 밑으로 보면 CVT 전원, 그리고 USB 2.0, C타입 USB 포트가 각각 하나씩 들어와 있습니다. 이 밑으로 또 별도의 수납 공간 준비되어 있는데요. 터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요. 아랫부분으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개방되어 있는 수납 공간 있고, 2개의 컵홀더, 이 부분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가 들어와 있어서 스마트폰 가볍게 올려놓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냉각 기능이 있는 센터 콘솔입니다. 여기 버튼이 있어서 냉각을 2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스티어링 휠 오른편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 조절하는 버튼들 들어와 있습니다. 패들 시프트는 준비되어 있지 않죠. 수동 변속을 하기 위해서는 변속 레버를 통해서 수동 변속을 해야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전체적으로 고급스러운 소재를 적용을 해서 실내 인테리어의 고급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는 또 원목을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브리티시 프리미엄의 수준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인테리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딱 경관 가로 라인이 돋보이는 이런 직선이 강조되어 있는 인테리어 라인, 그리고 이 안쪽에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놨죠. C타입 USB 포트 이 안에 들어와 있네요.
운전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잠깐 뒤로 가서 2열 보고 가겠습니다. 뒷좌석 보고 가시죠. 네, 뒷좌석입니다. 휠베이스가 3m가 넘죠. 무릎 앞으로 주먹 2개가 들어가고도 공간이 남죠. 머리 위로도 주먹 하나 반이 들어갑니다. 이 정도 뭐 충분한 공간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테고요.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둬서 B필러에 이렇게 손잡이도 만들어 놨습니다. 도어에도 이렇게 손잡이 하나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원목 소재를 사용을 해서 가죽과 나무 이런 금속 재질들이 잘 어우러져서 뒷좌석에서도 제법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 연출해내고 있습니다. 차창 숄더라인 아랫부분이 어깨 밑으로 많이 내려와 있죠. 상당히 개방감이 큽니다. 차창은 두 단계로 나눠서 열리네요. 한번 누르면 이 정도까지만 살짝 열렸다가 다시 누르면 완전히 내려갑니다. 이렇게 닫힐 때는 이렇게 원 버튼으로 한 번에 닫힙니다. 뒷창은 또 이렇게 구분 지어서 이 부분만 열리게 하고 있죠. 뒷부분 이 부분은 열리지 않습니다. 자, 고개 들어 지붕을 보면 천장에 이제 선루프가 들어와 있고요. 이 부분에 쪽창을 만들어 놨죠. 지붕 좌우로 이런 작은 쪽창을 만들어 놔서 다락방에서 하늘을 보는 그런 기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은 거의 평평하고요. 뭐 아주 살짝 센터 터널이 넓게 솟아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공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 앉아보면 이런 자세에 취할 수 있고요. 머리 위로도 공간이 여유 있죠. 충분히 편하게 여유 있게 앉을 수 있는 3인승 시트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두 개의 컵홀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시트를 가운데만 이렇게 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대 2대 4로 시트를 접을 수 있고,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앞좌석 센터 콘솔 뒤로 뒷좌석을 위한 공조 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온도 조절, 풍량 조절, 풍향 조절까지 가능하고요. 그 아래 C타입 USB 포트가 2개 준비되어 있네요.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제 달려보셔야죠. 온로드 잠깐 달려보고요. 오프로드까지 간단히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함께 하시죠. 랜드로버 디펜더 하면 영국을 대표하는, 더 나아가서 유럽을 대표하는 가장 강력한 최강 오프로더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하지만 온로드에서도 상당히 유연한 주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오프로더야,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둔 차야 싶을 정도로 상당히 조용하고 안정된 그런 느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주행 보조 시스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장치 정도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차간 거리는 하나, 둘, 셋, 세 단계로 조절을 하게 되네요. 이렇게 차선을 무의식적에 밟으면 빨간 경고등이 켜지고 차선 이탈을 막아줍니다. 안으로 도로 집어넣어 주는 거죠. 차선의 중앙을 정확하게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수준은 아니네요. 가끔씩 이렇게 차선의 어느 한쪽을 밟고 경고가 발생하고 다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런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 이른바 빨래판 길인데요. 노면의 거친 느낌 어느 정도 흡수하고 또 어느 정도는 받아들이면서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불쾌한 느낌은 아니고요. 앞에 W11, 뒤에 인테그럴 링크 타입의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는데요. 서스펜션이 차체를 잘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렁하지 않게 단단하게 지탱을 해주면서 노면의 충격을 어느 정도는 걸러내고 전달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2560R20 시리즈의 타이어 적용하고 있는데요. 60 시리즈 타이어를 적용하고 있다는데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둔 타이어 세팅이죠. 자, 어댑티브 다이나믹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요. 초당 500회 정도 노면 상황을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연속 가변 댐퍼의 감쇄력, 서스펜션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적의 상태로 온로드를 주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고요. 자,
자, 8단 변속기 적용하고 있는데 왼쪽으로 밀면 스포츠 모드이자 또 변속 레버 수동 변속이 가능하겠고요. 8단 1500 7 6 5 4 3단 5000까지 내려가네요. 2단으로는 안 가겠죠. 3단 5000 8단 1500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속 100에서 RPM 1500까지 떨어진다라는 것, 8단 변속기를 적용한 것 치고는 상당히 RPM을 낮게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배기량의 여유가 있어서 그러겠죠. 직렬 6기통 엔진을 엔진룸에 세로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좌우 균형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차체 높이가 1967mm로 무게중심이 높지만 앞뒤 좌우의 무게 배분이 이상적으로 배치되어 있는 데다가 사륜구동 4바퀴가 엔진의 힘을 받아서 구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차체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된 주행 자세를 유지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에어 서스펜션 적용하고 있죠. 주행 상황에 따라서 차체 높이를 조절해 줍니다. 여기 차체 높이를 또 주행 중에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잠깐만 좀 달려봅니다. 변속 레버 왼쪽으로 밀면 스포츠 모드가 되죠. 디펜더 타고 달리는 게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잠깐 고속 주행 해보겠습니다. 자, 약 190km, 시속 190km의 속도 제한은 되어 있죠. 다이나믹한 엔진 사운드가 들려오죠. 코너에서는 차체가 기우는 데 대한 부담감이 좀 오죠. 차체 자체가 실제로 기운다기보다도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운전자가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자, 엔진 소리와 더불어서 바람 소리가 좀 커지죠. 아무래도 넓은 차체 단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바람 소리가 커지는 부분은 어쩔 수 없지 않나 싶습니다. 실제로 달려보니까 충분히 기분을 내면서 고속 주행을 하기에도 부족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엔진 소리도 제법 우르렁거리면서 다이나믹한 그런 느낌 보여주고 있고요. 킥다운 버튼은 있죠. 가속 페달에 쭉 밟고 마지막에 한 번 더 밟히는 킥다운 버튼이 있어서 운전자의 적극적인 의사표현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한 번 더 꾹 밟으면서 나는 끝까지 밟아보겠다라는 의지를 전달하는 거죠. 온로드에서의 조향의 느낌은 살짝 부드럽죠. 이렇게 스티어링 휠을 딱 턴을 했을 때 방향을 틀면서 힘을 받는 그 순간에 약간 물렁한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주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반응들 그리고 여러가지 세팅들이 대체로 오프로드 주행을 염두에 두고 있다 라고 보입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뒷차 보내고 시속 100에서 제동 한번 해봅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시속 100이고요 직선로에서 제동합니다. 자, 하나 둘 셋. 비상등은 깜빡이었고요 안전띠는 그냥 느슨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강하게 체중을 실어서 사정없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앞이 잘 버텨주죠. 앞이 확 숙여지는 느낌이 없습니다. 수평을 살짝 숙여졌다 싶더니 바로 수평을 유지하면서 제동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괜찮은 제동 반응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낙 높은 차체를 갖고 있어서 강한 제동이 걸릴 때 균형이 크게 무너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제동을 아주 여유 있게 잘 받아내고 있고요. 이 차 메리디안 서라운드 오디오 시스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움직일 때 음악 한번 들어볼까요?
forced to surrender, darling, you were meant to survive. 자, 이런 넓은 실내를 꽉 채우는 입체감 있는 소리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볼륨을 최대로 끌어올려도 음이 찌그러지가 않죠. 스피커의 울림이 공기의 떨림으로 전해져서 살아있는 음질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도로 상태가 워낙 좋아서 이렇다 할 잡소리가 들리지 않죠. 하지만 도로가 안 좋은 데서 자잘자잘 자글거리는 소리들이 들려서 신경 거슬릴 때 메르디앙 오디오를 통해서 수준 높은 소리를 들으면서 움직이면 좀 더 쾌적한 주행 환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디펜더를 탈 때 좀 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워낙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은 맞지만,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믿고 너무 과하게 무모하게 운전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왜 영종도에선가요? 그 바닷가에 차가 빠져서 밀물이 들어오는데 차가 빠져버린 그런 소식 화제가 됐었는데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을 위해서 영종도의 바닷가를 이렇게 달리는 상황이었는데요. 회전하다가 물컹하고 뻘에 빠져버렸습니다. 레인지로버 하면 디펜더 못지않게 강력한 오프로드 성능을 갖춘 차지만, 차가 빠져서 바퀴가 헛돌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은 타이어가 돌아서 타이어가 노면과의 마찰력을 확보를 해서 구동력을 확보해야지 차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게 안 되면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천하의 디펜더 할아버지가 와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 무모하게 움직이지 마시라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안가의 이 갯벌 같은데 물론이고요, 산속의 이게 개울가, 계곡 이런 데도 차가 지날 수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사전에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또한 내가 그런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중요한 문제겠죠. 무모한 운행은 절대 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차가 워낙 훌륭하게 잘 움직이니까, 오프로드에 맞게 만들어진 차니까 되겠지, 차를 믿고 무모한 도전을 할 위험이 더 높습니다. 조심하시라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급적 이런 거친 길, 험한 길 갈 때는 단독 운행 하지 마시라 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만에 하나 차가 빠져서 좀 곤경에 처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혼자라면 도움 받기가 힘들겠죠. 최소한 2대가 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 제일 좋고요. 적어도 차 한 대 단독 운행을 하더라도 반드시 한 명 이상 코드라이버를 데리고 움직이시라 라는 말씀 드립니다. 오프로드를 달릴 때 아주 남들이 느끼기 힘든 그런 쾌감을 느끼지만, 거기에 못지않게 숨어있는 위험도 상당히 많으니까요. 거친 길을 움직일 때는 반드시 플랜 B를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운행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안전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자유로의 끝에서 고속 코너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2호 60R20 사이즈 타이어, 높은 자세, 사륜구동, 에어 서스펜션 등이 어우러져서 코너링 어떻게 마무리를 할지요. 높은 자세는 좀 불안한 요소가 되겠죠. 속도를 쭉 끌어올리고요. 고고 제동 확실히 좀 기울어지는 그런 느낌은 있네요. 자, 가속. 자체가 살짝 기울어지는 중에도 좀 더 가속을 시도해 봤습니다. 좀 공격적인 코너링 충분히 받아내고는 있는데, 확실히 높은 차체가 주는 약간의 불안한 그런 느낌 완전히 숨길 수는 없네요. 이 차 타고 그렇게 급하게 강하게 코너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유 있게 다루는 게 이 차에는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봅니다. 오프로드 주행을
감안해서 만든 정통 SUV이지만 온로드에서도 상당히 우수한 주행의 질감 보여주고 있고요. 높은 자세에서 오는 약간의 어떤 그 불안한 느낌, 흔들거리는 느낌 완전히 숨길 수는 없지만 운전자가 이를 심리적으로 극복한다면 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안정된 수준 높은 주행 질감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차 판매 가격 얼마냐? 자, 1억 4,127만 원입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서기에는 힘든 가격인 것 분명하고요. 디펜더의 그런 특별한 성능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소비자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랜드로버 디펜더 타면서 오프로드 안 들릴 수 없죠. 파주 인근에 아주 가벼운 오프로드 들어왔습니다. 자, 이런 오프로드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운전자가 해야 될 것은 길이 어떤가, 도로 상태를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길은 잠깐 저 앞에서 이제 비포장 길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도로 상태에 따라서 내가 구동 방식을 좀 조절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잔디자갈 룸길, 진흙, 바닥이 아주 미끄러운 길일 테고요. 모래, 바위 암석, 도강 이런 길들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도강을 선택했더니 차체가 높아지죠. 기본적으로 에어 서스펜션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오프로드에서 차체 높낮이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체를 일단 좀 높여보고요. 이 짐을 실을 때 차체가 너무 높으면 좀 힘들죠. 짐을 실을 때는 또 트렁크에서 버튼을 눌러서 차체 높이를 낮출 수도 있습니다. 오프로드 높이로 최대한 높여서 차체를 끌어올리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는 살짝 미끄러우니까 잔디자갈 눈길 정도로 세팅을 해 봅니다. 필요하다면 네 바퀴의 구동 상황과 디퍼런셜을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죠. 자, 이런 길은 디퍼런셜 자동에 나와 있는데요. 센터 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센터와 리어가 잠기죠. 그러면 직결 상태가 됩니다. 네 바퀴가 똑같이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아주 거친 길에서 한쪽 바퀴가 헛바퀴가 심하게 돌 때 이를 직결을 시키면, 락을 시키면 헛바퀴 도는 바퀴는 헛바퀴가 도는 대로 돌고요. 다른 바퀴들이 돌면서 이제 험로를 탈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보통의 길에서는 디퍼런셜을 자동으로 해서 필요에 따라서 디퍼런셜 락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해주면 좀 더 유연하게 오프로드 길을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지금 뒷바퀴가 락이 해제됐다가 다시 락이 됐다가 하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퀴의 회전 차이가 발생을 할 때 이것을 흡수하면서 갈지 그냥 직결 상태로 물고 갈지, 이런 부분을 그때그때 차가 판단을 해서 디퍼런셜 락을 해제하고 잠그고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아주 험로를 만났을 때, 아주 한 바퀴가 어디 심하게 헛돌거나 할 때에는 센터 디퍼런셜, 리어 디퍼런셜 락을 시키고 움직이면 험로 탈출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로우 모드가 있죠. 로우 레인지가 있는데 아주 저속으로 대신에 강력한 힘, 강한 토크를 기반으로 차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빠졌거나 바위를 올라간다거나 아니면 다른 차를 견인한다거나 할 때 속도보다는 강한 힘이 필요하겠죠. 그럴 경우에는 로우 모드를 선택을 하는데요. 로우 레인지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속기를 중립에 갖다 놔야 됩니다. 중립에 갖다 놓고 로우를 선택을 하면 이제 로우 레인지가 선택이 되죠. D를 놓고 이제 구동을 하면 되겠죠. 이럴 경우에 차가 아주 끈적끈적해지고요. 이런 경사면을 올라간다고 할 때 아주 부드럽게 여유있게 이런 경사면을 타고 움직이는 것 확인할 수가 있죠. 오프로드에서는 노면 상황, 또 내가 어떤 주행을 해야 될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를 생각하면서 이 변속과 구동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그게 재미일 수도 있고, 또 모르고 하게 되면 또 스트레스일 수도 있겠죠. 이런 오프로드 들어오게 되면 차체가 손상될 위험은 상존합니다. 늘 차체가 손상되지 않을까 하는 스트레스가 있죠. 이 튀어나와 있는 잔가지들이 차체를 긁을 수도 있고요. 또한 바닥에 있는 바위, 깨진 바위들이 타이어를 찢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늘 조심조심 움직여야 된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자, 오프로드에 올라서니까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오프로드 모드로 바뀌네요. 이런 도로 상태를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타이어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면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장애물을 타고 넘을지 아니면 장애물을 우회할지 이렇게 보면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개활지 초지에서는 굳이 로우 모드가 아니어도 되겠죠. 역시 중립에 넣고 로우 레인지를 해제해야 하이 레인지가 바로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조금은 더 빠른 속도로 스피디하게 오프로드를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프로드 주행에서 가장 신경 써야 될 것은 타이어 그립입니다. 타이어 그립을 잃게 되면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사륜구동은 4바퀴 중에 한 2개까지는 그립을 잃어도 나머지 2바퀴를 이용을 해서 탈출을 할 수 있으니까요. 타이어 그립을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된다. 결국 이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하는 것도 타이어 그립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프로드용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만으로도 오프로드에서 상당한 기능 개선, 성능 개선을 이룰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오프로드 기능까지 더해지면 아주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힘도 충분하고요. 구동력도 확실하게 확보할 수가 있어서 역시 오프로드에서는 천하무적이겠다 라는 생각 해봅니다. 사실은 뭐 강물 건너고 웅덩이 지나고 막 이래야 되는데요. 능력도 안 될 뿐더러 그런 거친 오프로드 뭐 혼자서 단독 주행하는 것은 권할 만한 일이 아니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기회 갖기로 하고요. 오늘은 아주 가볍게 맛보는 정도로 이런 기능들, 어떤 기능들이 있나 살펴보는 정도로 오프로드 주행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시속 100km 갑니다. 차 모델명에서 나와 있듯이 최고 추적 400마력이고요 2490km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마력당 무게비 약 6.2kg 정도 되는데요. 메이커가 밝히는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 6.1초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변속 레버 스포츠로 가고요. 에어컨 끕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결과는 이렇습니다. 역도 선수한테 달리기 기록 재는 그런 기분인데요. 어쨌든 기본 체력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차의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측정해 봤습니다. 네,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마을 출발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55km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측정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는 리터당 6.9km로 인증받았습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적용하고 있지만 연비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주행 모드 에코로 가고요. 에어컨은 일단 끄고 가도 좋겠습니다. 외기온도 지금 18도씨인데요. 그렇게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좋은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트립 미터 트립 A를 세팅을 다시 했습니다. 재설정해서 이제 출발합니다.
엔진 오토 스탑 기능이 있습니다. 차가 멈추면 시동도 따라서 꺼지죠. 시동 정확하게 딱 꺼지는 것 알 수가 있을 테고요. 연비는 리터퍼 100km로 표시가 되네요. 네, 자유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행주택의 북단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온 연비 7.7 리터퍼 100km, 약 리터당 13km 정도 되겠죠. 이제 이곳에서 행주대교 거쳐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갑니다. 올림픽대로 동작대교 남단 이수교차로 진출로까지 왔습니다. 이곳까지 달려온 연비 8.2리터 퍼 100km, 리터당 12km 정도의 연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곳에서 올림픽대로 빠져나가고요. 약 5km 도심주행 거쳐서 교대역까지 이동하겠습니다. 네, 교대역 내거리 신호대기로 멈춰 섰습니다. 8.8리터 퍼 100km 기록을 했고요. 이 차 공인복합 연비가 리터당 6.9km니까요. 리터당 3.4km 정도 더 달린 연비 보인 거죠. 3.4km 라고 하면 공인복합 연비 대비 약 50% 정도 더 좋은 연비를 기록했다 싶습니다. 두 자릿수 연비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연비 아닌가 싶고요. 경제운전의 의미를 떠나서 안전운전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스티어링 휠이 너무 큽니다. 처음 운전석에 딱 앉아서 스티어링 휠을 딱 잡을 때 느낌, 와, 스티어링 휠 크다 라는 느낌이거든요. 트럭이나 버스의 스티어링 휠을 보는 듯 해서요, 상당히 부담감이 큽니다. 사이즈가 조금 작았으면 좀 더 편하게 재미있게 운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음성명령 시스템 들어와 있는데 명령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FM 97.3, FM 97.3, (97.3)의 주파수 맞추기. 계속 명령을 말하세요 이러죠. 목적지 설정, 교대역.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음성이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명령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음성명령 기능은 있는데 제대로 알아듣고 작동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좀 답답하다 싶을 정도고요. 음성명령 시스템은 좀 큰 폭으로 대폭 손을 봤으면 싶습니다. 또 하나, 후진할 때 좀 주의를 요합니다. 카메라로 후진을 뒷부분의 상황을 보여주지만 그것보다 스페어 타이어가 좀 더 앞으로 나가 있다 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충분한 공간을 확보를 해야 된다 라는 얘기인데요, 카메라만 보고 조작하다가 아차, 스페어 타이어가 있다 라는 사실을 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상으로는, 화면상으로는 여유가 있는데 스페어 타이어가 가서 부딪히는 경우들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스페어 타이어가 거치되어 있다라는 사실 명심하고 후진 조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랜드로버 디펜더 110 P400X 시승을 했습니다. 좀 더 강력해진 파워트레인으로 추가된 모델이죠. 직렬 6기통 3.0 인제니움 엔진, 400마력의 최고 출력을 내는데 온로드에서는 물론이고 오프로드에서도 아주 탁월한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저속 구간에서 물론이고 고속 주행까지 도로에 절대 지지 않는 그런 성능 온로드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포장도로에서도 아주 압도적인 성능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역시 디펜더는 그래도 오프로드에서 승부가 나겠죠. 오프로드를 위해서 만들어진 최강 오프로더라는 명성에 걸맞게 아주 탁월한 오프로드 성능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많은 오프로드 전용 기능들을 갖추고 있죠. 도강, 사륜구동, 4L, 로우 모드, 그리고 온로드 주행 모드보다 훨씬 더 많은 오프로드 주행 모드를 갖추고 있고요. 최대 90
11cm까지 도광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타이어가 다 잠기고도 더 높은 높이까지 물이 차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면을 볼 때 역시 오프로드 주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다라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런 차들 중에서도 탁월한 압도적인 성능을 바탕으로 강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차가 바로 랜드로버 디펜더가 아닌가 싶습니다. 인테리어에서 브리티시 럭셔리, 브리티시 프리미엄의 느낌을 잘 받을 수가 있죠. 아주 고급스러운 영국차 특유의 그런 고급스러운 느낌 받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차 만들기는 슬로바키아 공장에서 만들어졌다라는 점 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판매 가격 1억 4,127만 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일반인들이 구입하기에는 좀 비싼 가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디펜더가 꼭 필요한 사람, 나 이 차 꼭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수긍할 수 있는 나름 합리적인 그런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보다는 아주 작은 소수의 소비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